동물과의 공생을 취재한 전은지 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전은지 기자, 인수공통 감염병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 취재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네, 우선 2년 가까이 전 세계가 코로나19 인수공통 감염병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데요. 혹시 코로나19 외에 기억에 남는 인수공통 감염병 있으십니까? 최근에 메르스 사태 기억이 나는데요. 네, 21세기 들어 발생했던 메르스 가장 먼저 생각나실 겁니다. 이외에도 종종 김밥을 먹고 집단 식중독 걸렸다거나 또 사망까지 했다는 뉴스도 접하셨을 텐데요. 네. 이 식중독의 원인은 살모넬라균인 경우가 많습니다. 살모넬라균 감염증도 숙주 범위가 큰 인수공통 감염병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처럼 인수공통 감염병을 만드는 병원체는 바이러스뿐 아니라 균, 기생충, 프리온 등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 일상에 쉽게 있거든요.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인류가 위드 코로나와 포스트 코로나를 고민할 때는 디지털이나 비대면 등 편리성에만 좀 초점을 맞춘 것 같았습니다. 네. 하지만 팬데믹의 원인인 인수공통 감염병을 좀 들여다보고 과연 대비할 수 있을지, 동물과 어떻게 공생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코로나19 원인을 다들 궁금해하면서도 막상 그런데 이런 인수공통 감염병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높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특히 발생하고 있는 인수공통 감염병은 가축 전염병인데요. 가축 전염병은 특히 농촌 지역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살지 않거나 또 축산업 종사자가 아니면 그 심각성을 좀 인지하지 못합니다. 네. 하지만 빈번히 발생하는 AI 전염병. 어제만 해도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고병원성 AI 검출돼서 지금 양계농가 긴장감 커지고 있는데요. 네. 실제 취재 현장에서 만난 농민들도 가을부터 길게는 6개월까지 출입을 삼가하면서 농가를 지킨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잠깐 장만 보고 돌아와서 농가를 지키는데 이동을 하면서 생기는 전염병 전파를 최대한 막으려고 하는 노력인데요. 이렇게 농민들은 씨름하고 있는데 막상 이런 가축 전염병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적 관심도가 떨어지다 보니 방역 정책도 크게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가축 방역은 사실상 살처분에 의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살처분은 전염병이 생기면 산채로 가축을 대규모로 땅에 묻는 방식인데요. 질병의 전파를 급히 막을 때는 이 살처분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그 살처분이 만드는 여러 피해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염병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AI의 경우 전염병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주변 3km까지 위험도에 따라서 살처분 대상이 되는데요. 네. 우리나라는 특히 농가가 밀집돼 있잖아요. 그렇죠. 한 번 전염병이 발생하면 그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네. 2010년 우리나라에 구제역이 심하게 발생했었습니다. 네. 당시 어마어마한 양의 가축이 살처분됐는데 그때 피해액만 거의 수조 원대에 달했거든요. 구제역 악몽이라고 불렸던 그 시점, 그 이후에도 살처분은 반복적으로 매해 연례 행사처럼 발생을 했거든요. 네. 제가 2011년 이후부터 살처분된 가축 수를 정보공개 청구를 해봤는데 올해까지 10년 동안 무려 1억 710만 마리 가축이 살처분됐습니다. 양이 많네요. 네, 숫자로도 너무나 크고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도 매우 좋지 않거든요. 살처분 침출수로 인한 토양과 지하수 오염 간과할 수 없고요. 무엇보다 살처분을 하는 노동자들 또 살처분을 지켜본 농민들도 그 한 번 본 이후에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매우 많이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살처분 정책이 정책적으로 가장 최선의 방법인가 하는 부분 좀 고민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아니 아무래도 이 백신 도입이 시급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주요 가축 전염병만이라도 백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 나오고 있거든요. 전문가들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방역 정책과 더불어서 백신을 조금씩 도입해 보자라는 목소리 내고 있는데 네. 사실 우리나라는 가축 전염병 백신 연구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소 브루셀라병만 해도 농촌 지역에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전염병이거든요. 하지만 백신 연구 부서나 전담 기구나 전혀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도 그럴 것이 비용적인 문제도 당연하고요. 또 신종 전염병이 짧은 주기로 발생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바이러스 변이나 이종 간 감염도 잦다 보니 백신 개발 연구 속도가 이 전염병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수의학계가 주목하고 있는 게 앞서 보신 리포트에서 설명드린 원헬스입니다. 원헬스는 사람과 동물 환경이 하나로 연결돼 있다는 개념인데요. 이 개념 안에서 우리가 전염병을 대응하고
예방하자는 개념이거든요. 이 개념은 2000년대 초 세계동물보건기구가 고안한 개념입니다. 네. 2018년에도 보건복지부가 새로운 건강정책 패러다임으로 지정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시작되고 또 위드 코로나로 전환된 지금 이 원헬스 같이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원헬스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가축동물의 환경, 가축 사육 시스템 당연히 고찰해 봐야 하거든요. 공장식 축산 시스템은 한 번 전염병이 발생하면 피해 규모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를 돌아볼 필요성 꼭 있습니다. 네. 원헬스 개인들이 좀 실천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기후변화 문제 정말 심각하죠. 환경이 파괴되면 사람뿐 아니라 동물도 많은 피해를 입게 되잖아요. 환경 파괴 등으로 동물이 서식지를 잃게 되면 이곳저곳 이동하겠죠. 네. 바이러스, 균을 안고 병원체를 많이 옮길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환경 파괴를 막는 것, 사람이 할 수 있잖아요. 네. 자연 훼손, 무분별한 개발 이 부분에 관해서 반성하고 점검해 봐야 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환경 캠페인의 기본 수칙들, 플라스틱 줄이고 재활용 참여하고 텀블러 사용하기 네.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해야 하는 우리의 실천 방안입니다. 더불어 생각해 볼 것은 육류 소비에 관한 부분입니다. 육류 소비가 늘어날 때마다 가축들이 고통받는 공장식 가축 사육 시스템은 만연해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채식을 당장 실천할 수는 없겠지만 이 채식 분위기를 단순한 또 유행으로 바라보기보다 지구를 위한 또 인류를 위한 발걸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실천에 동참해 보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동물 실험하지 않는 제품 사용하고 동물권에 관심 갖는 것도 또다시 닥쳐올지 모르는 인수공통 감염병 팬데믹 대비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은지 기자 장시간 취재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잘 들었습니다.